내 아내, 그리고 낯선 남자. 그들은 내가 매일 누워 쉬던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었다. 벽에 걸린 웨딩 액자가 기울어진 채로 배신의 현장을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열초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내 기척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이 한 장면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흉부 수술을 막 마치고 간신히 회복해 병원 문을 나선 날, 나는 아내의 품에서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선 순간 기다리고 있던 건 미소도 포옹도 아닌 차갑고 선명한 배신의 칼날이었다. 사흘 동안 심장 모니터에 의지하며 버텼던 나였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은 아내는 병원에 가면 힘들다라는 핑계만 남겼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균열이 번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내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내 앞에서 폭발했다. 그 순간 내가 택한 건 고함도 눈물도 아니었다. 병사로서 전장에서 수없이 배워온 단 하나의 원칙. 흥분하는 자가 진다. 첫 수는 언제나 침묵이어야 한다. 내 안의 분노는 얼어붙은 강물처럼 가라앉았고 대신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바둑판이 펼쳐졌다. 돌 하나를 두면 그 뒤에 모든 수가 달라지는 게임. 나는 이미 첫 수를 두었고 이제부터는 긴 수읽기의 싸움이 시작될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기록이 아니다. 이건 침묵 속에서 시작된 복수, 차갑고 치밀한 전략의 서막이다. 그녀의 미소 속에 감춰져 있던 공허와 그 공허를 채워 넣던 거짓의 무게가 드러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남편도 사위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판을 끝까지 끌고 갈 마지막 사람, 그리고 증거를 쥔 단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누가 마지막 돌을 올릴 것인지, 그 결말은 오직 판이 모두 닫히는 순간에만 드러날 것이다. 이제 당신은 그 바둑판 위에서 벌어질 싸움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숨소리 하나, 손끝의 떨림 하나까지도 전략이 되는 전작.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단 한 수의 침묵으로 모든 것을 뒤집었는지를.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예정보다 하루 일찍 퇴원하게 되었다. 간호사가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와 서류를 내밀며 웃었다.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시네요. 김민준 씨,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으나 흉부 수술 자리는 여전히 욱신거렸다. 사흘 밤을 기계에 연결된 채로 보냈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병실에 오지 않았다. 병원에 가면 너무 힘들어. 그녀는 늘 그렇게 둘러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균열이 번지고 있었다. 택시 창문 너머로 초겨울 서울의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소독약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집의 고요함과 따뜻한 저녁상을 떠올렸다. 한강 위로 흩어지는 불빛처럼 우리 집도 여전히 나를 기다려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자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지은의 차가 대각선으로 삐뚤게 세워져 있었다. 그녀답지 않은 서두름이었다. 나는 요금을 치르고 하룻밤 짐을 챙겨 들었다. 현관은 고요했다. 1층 창문 사이로만 불빛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뱃속에 가라앉았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마다 삐걱거림이 따라왔다. 살짝 벌어진 침실 문틈 너머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내 아내, 그리고 낯선 남자. 그들은 내가 매일 누워 쉬던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었다. 벽에 걸린 웨딩 액자가 기울어진 채로 마치 배신의 현장을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열초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내 기척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시간은 얼어붙은 듯 정적 속에 내려앉았고 그것은 바둑판 위 첫 수와도 같았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울렸다. 지금 흥분하면 단숨에 무너진다. 첫 수는 침묵이어야 한다. 나는 지은을 처음 만난 때를 떠올렸다. 군복을 벗고 사회에 적응하던 시절, 그녀의 미소는 내게 유일한 위로였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함께 버텨왔다. 그러나 장모의 말은 늘 귓가에 남아 있었다. 너는 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 언제부터인가 지은의 눈빛에는 빈자리가 생겨 있었고 나는 전장에서 살아 돌아와도 그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나는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았다. 상처난 군인의 자존심으로 혹은 외면해야만 버틸 수 있어서.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놓인 장면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주고 있었다. 그 빈자리가 무엇이었는지 나는 마침내 알게 되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계단을 내려갔다. 첫 수는 이미 두어졌다. 이제부터는 수익기의 싸움이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을 때 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침묵 속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겠다고. 택시 기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내 말에 기사는 100m쯤 가다가 룸미러로 나를 바라보았다. 손님, 방금 집에서 나오신 거 아닌가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턱을 굳게 담은 채 창밖만 바라봤다. 서울의 도로 위로 불빛들이 흘러가고 있었고 내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아내와 낯선 남자, 우리 침대, 기울어진 액자. 마치 모든 게 이미 정해진 패처럼 선명했다. 그러나 공항이 목적지는 아니었다.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흥분하면 진다. 이제는 수익기뿐이다. 그리고 기사를 향해 말했다. 서초동으로 가 주십시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최진우 변호사가 있었다. 내가 그의 집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준 인연으로 우리는 작은 빚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빚은 이제 나를 위한 보호막이 될 차례였다. 30분 뒤 나는 여전히 병원 환자복 위에 후티를 걸친 차림으로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밤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고 최 변호사는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다. 김 대표님, 아직 회복 중이신 줄 알았는데요. 나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낮은 목소리로 내가 본 장면을 설명했다. 소리치지 않았고 욕설도 없었다. 그저 모든 사실을 차분히 늘어놓았다. 마치 바둑판 위에 차근차근 돌을 두듯 한 장면씩, 한 기억씩. 최 변호사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손가락을 깍지 끼고 나를 바라봤다. 이혼을 원하십니까?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하지만 그 이상을 원합니다. 가방 속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다. 집문서, 은행 계좌 내역, 그리고 결혼 후 한 번도 갱신하지 않은 위임장들. 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해 둔 것들이었다. 서류들이 탁자 위에 놓일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고 그것은 내 결심을 증명하는 돌소리 같았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나는 숨을 고르며 내가 목격한 장면을 차례로 설명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욕설도 울음도 없었다. 그저 바둑판 위에 돌을 한 수 한 수 두듯 사실을 담담히 늘어놓았다. 최 변호사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혼을 원하십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다. 병원에 입원하기 훨씬 전부터 준비해 둔 것들이었다. 집문서, 은행 계좌 내역, 그리고 지은이 결혼 후 단 한 번도 갱신하지 않았던 위임장까지. 종이가 탁자 위에 놓일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고 그것은 내 결심을 확인해주는 돌소리 같았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눈썹을 천천히 치켜 올렸다. 이미 모든 걸 옮겨두셨군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집, 사업체, 예금, 전부 제 손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지은은 아직도 자기 손에 권한이 남아있다고 믿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전혀 모르겠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녀의 계좌는 차단됩니다. 신용카드도 정지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이유조차 사라질 겁니다. 최 변호사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전쟁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이군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다. 아닙니다. 이미 끝난 수를 두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스카이라인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한때 따뜻함과 웃음으로 채워졌던 집은 이제 차갑고 무심한 요새로 변해 있었다. 몇 시간 뒤 열쇠 수리공이 도착했고 나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았다.
모든 문에는 새 자물쇠가 달렸고 차고 리모컨은 초기화되었다. 지은이 직접 정했던 보안 코드는 무효 처리되었으며 나는 보안 업체에 그녀를 미승인 접근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다. 언젠가 그녀가 문을 열려고 돌아올 때 그 순간조차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언젠가 웃음이 끝나면 지은은 결국 돌아오려 할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되면 더욱더 발버둥칠 게 분명했다. 그러나 나는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이미 수는 두어졌고 이제는 결과만 남아 있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길, 서초의 네온사인이 반짝이며 스쳐 지나갔다.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밀고 공동명의 계좌 해지를 요청하자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 계좌에서 최근 몇 주간 계속 출금이 있었는데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남아있던 3천만 원은 그녀가 전혀 모르는 내 개인 계좌로 이체됐다. 고지어 작성한 서류에는 무단 접근 및 금융사기 가능성을 사유로 가압류 신청과 거래, 제한 요청이 명시돼 있었다. 은행 지점장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이런 경우 처음은 아닙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내게는 모든 수가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듯했다. 창구 여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경우를 직접 대처하신 분은 드물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대처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이겼다고 착각하도록 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을 뿐이죠. 다음 수는 차량이었다. 법적 소유자는 나였지만 지은은 언제나 자신의 고급 SUV를 자랑삼아 몰고 다녔다. 그러나 이미 준비해둔 환매 조건부 계약서를 대리점에 전달해 두었기에 전화 한 통과 서명 하나로 차량은 회수되었다. 그녀가 자랑스레 몰던 제네시스 GV80은 그날 오후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마치 모든 것이 여전히 자기들 것인 양. 현관 앞에서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자물쇠는 이미 교체되어 있었고 전자음만 공허하게 울렸다. 주차장에 있던 차도 사라졌으며 지갑 속 신용카드마저 결제 거절 알림을 띄웠다. 나는 길 건너편 최 변호사의 SUV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내게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확실히 두셨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 앞에서 허둥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목청을 높였다. 민준 씨, 문 열어. 장난치는 거 아니지?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옆에 선 남자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덧붙였다. 어이, 문 열어. 싸우러 온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씩 넘기는 동안 내 안에는 오히려 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마치 돌 하나가 바둑판에 내려앉은 뒤 상대가 반응할 때까지의 정적처럼. 가시죠. 나는 최 변호사에게 짧게 말했다. SUV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차창 너머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지은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남자는 휴대폰을 붙잡은 채 안절부절 못했다. 그 역시 이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더 이상 손에 쥘 카드도 발붙일 집도 어디 하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내 안에서 동정심은 단 한 방울도 솟지 않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심 한강변의 작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출근길 인파가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평화로움이 내 마음을 감쌌다. 마치 전장을 빠져나온 병사가 한동안 숨 고르기에 성공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부재중 전화 10통, 모두 지은이었다. 그 뒤를 이어 모르는 번호 5개가 떴다. 누구의 전화인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브라우저를 열어 변호사 사무실의 고객 포털에 접속했다. 모든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이혼 청구서가 접수되었고 집에 대한 접근 제한 가처분 신청도 대기 중이었다. 증거란에는 CCTV 화면 일부가 첨부돼 있었으나 나는 곧 삭제를 요청했다. 사적인 공간의 영상은 법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었다. 그 대신 엘리베이터 출입 기록, 주차장 입출차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가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다.
판사 앞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민사 소송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지은은 공동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무단 인출했고 그중 일부는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에서 빠져나갔다. 변호사는 그녀가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이 판은 이미 몇 수 앞서 예측 가능한 게임이었으니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피고 목록에 박지훈의 이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었다. 지은은 그의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직접 송금을 했고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흔적이었다. 금융기록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마치 바둑판 위에 남은 돌의 점처럼 영원히 흔적을 드러낸다. 나는 곧바로 대학교에도 연락했다. 지은은 사립대 행정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박지훈은 그곳의 정교수였다. 나는 두 사람이 업무 시간과 학교, 시설을 사적인 관계에 사용한 정황을 정리해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제보 서류에는 건물 출입 로그, 이메일 캡처, 출장비 내역까지 첨부했다. 그날 오후 늦게 간단한 답장이 도착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건은 교원윤리위원회와 인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게는 돌 하나를 정확히 집어넣는 소리처럼 울렸다. 한 수가 내려가자 주변의 돌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파장은 이미 그들의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다. 점심 무렵 지은이 메시지를 보냈다. 제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모든 게 감당할 수 없이 커졌어. 널 이렇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냉소를 지었다. 상처 줄 의도가 없었다고? 그렇다면 왜 그의 손을 잡았고 왜 계좌에서 돈을 빼냈으며 왜 남의 이름으로 송금했는가? 그들은 단지 내가 조용히 무너질 거라 믿었을 뿐이다. 그러나 예측은 빗나갔고 이제 무너지는 쪽은 그들이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무너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전략가를 마주했다. 말 없는 복수, 전장에서 작전을 짜던 자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누가 이제 집의 주인인지, 누가 영수증을 들고 그녀의 가족 앞에 서게 될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지은의 부모는 언제나 나를 형식적으로만 대했다. 딸이 더 나은 사람을 찾을 때까지 잠시 붙잡아 둔 대체품처럼. 특히 장모가 던진 말은 아직도 생생하다. 자네가 우리가 바라던 사회적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은 잘 벌어오니까 다행이지. 나는 그 문장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기억했다. 전장에서 술을 읽고 침묵으로 응수하던 병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방식. 내가 두고 있는 수는 말없는 복수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누가 이제 집의 주인인지, 그리고 누가 법원의 문서를 들고 그녀의 가족 앞에 설 것인지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지은의 부모는 언제나 나를 의무적으로만 대했다. 딸이 더 나은 상대를 찾을 때까지 임시로 붙잡아 둔 대체품처럼 취급했다. 특히 장모가 던진 한마디는 아직도 생생하다. 자네가 우리가 바라던 사회적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은 잘 벌어오니까 다행이지. 나는 그 문장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일요일 오후 나는 조용히 그들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손에는 얇은 서류 폴더가 들려 있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은행잎 사이로 한 수가 마무리되는 냄새가 감돌았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를 보았다. 눈이 커졌다. 당신, 여긴 왜 온 거야? 나는 차갑게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대답했다. 장모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그녀가 대꾸할 틈도 없이 현관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장모였다. 어머나, 사라진 유령이 돌아왔네. 나는 그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다.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은 여전히 과시하듯 꾸며져 있었다. 유리장식장 안에는 외국산 와인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른 수입 과일 바구니가 전시품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벽에는 장모가 모임에서 찍은 단체 사진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환한 미소와 손에 들린 와인잔, 모두가 성공과 품위를 과시하는 듯한 사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웃음들은 벽 속에서 낡은 그림자처럼 보였다. 나는 천천히 폴더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찰칵 클립이 풀리며 서류가 펼쳐졌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만이 묵직하게 울렸다. 나는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차분히 말했다. 첫 번째는 최근 몇 달간 지은의 금융 내역입니다.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그리고 박지훈에게 송금된 기록이죠. 나는 종이를 장인의 앞쪽으로 밀었다. 장인의 시선이 서류 위에서 흔들렸다. 곧 두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다. 두 번째는 대학교 윤리위원회의 공식 회신입니다. 정교수와 행정직원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학교 시설과 업무 시간까지 남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정확히 꽂혔다. 마지막 장을 내밀며 나는 잠시 멈췄다. 모두의 눈이 내 손끝을 따라갔다. 그리고 이건 법원에서 내려진 가처분 명령서입니다. 더 이상 그 집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뜻이죠. 만약 자물쇠가 교체된 뒤에도 억지로 들어왔다면 그건 불법 점유로 기록될 겁니다. 순간 장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잡고 있던 골프 잡지를 무심코 떨어뜨렸고 바닥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장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억지로 단단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눈동자가 요동치고 있었다. 지은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모두의 눈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의 정적은 마치 바둑판 위에서 돌 하나가 결정적인 자리에 놓였을 때의 긴장감과 같았다. 누구도 다음 수를 두지 못하는 순간 판 전체가 고요 속에서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소란을 일으키러 온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단지 보여드리러 온 겁니다. 이제 누가 주인인지. 말이 끝나자 장모가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녀의 눈이 붉어지며 억지 미소가 일그러졌다. 나는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나머지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바둑판 한가운데 돌이 놓여 사방이 막힌 듯 얼어붙어 있었다. 장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장모는 의자를 움켜쥔 채 손가락이 새하얗게 굳어 있었다. 지은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했지만 목구멍에서 새어나온 건 아무 말도 아닌 짧은 신음뿐이었다. 내가 현관 쪽으로 발을 옮기려는 순간 지은이 문 앞에서 망설이며 나를 막아섰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한 발짝 비켜섰다. 장모는 억지로 기세를 잡으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상관없어. 어디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나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 같았다. 그들은 나를 다시 거실 안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장인이 여전히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떨어진 잡지가 덜덜 떨리며 들려 있었다. 5분이야.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보다 짧을 겁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다시 서류 폴더를 열었다. 차례대로 세 장의 문서를 꺼냈다. 첫 번째는 공동 계좌에서 무단 인출된 5천만 원의 내역이었다. 화면, 캡처와 타임스탬프, 그리고 박지훈과 함께 떠난 여행 비용까지 포함된 송금 기록. 그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대학교 윤리위원회에서 도착한 공식 답변이었다. 정교수와 행정직원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업무 시간과 시설 남용에 대한 조사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메일 출력본. 장인은 종이를 넘기며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이었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지은은 더 이상 그 집에 발을 들일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차갑게 덧붙였다. 만약 자물쇠가 바뀐 뒤에도 들어갔다면 그 순간은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불법 점유로 기록되겠죠. 장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지? 그 목소리는 비명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장인 앞으로 밀어두었다.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장인의 손끝이 떨리며 종이를 넘겼다. 종이가 바싹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판 위에서 마지막 돌이 굴러가는 소리 같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제는 제 변호사를 통해 다시 연락이 갈 겁니다. 저는 자금 회수를 끝까지 추진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모든 걸 드러낼 겁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까지 건드린 건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니라 중범죄입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놓인 고급 식탁, 과일 바구니, 장식된 와인잔들은 여전히 번쩍거렸지만
그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지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목구멍에서 나온 건 갈라진 비명에 가까운 속삭임이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와 부정, 그리고 아직도 나를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이 뒤섞여 있었다. 12년 동안 나는 당신을 최우선으로 두었어. 그러나 내가 병원에서 퇴원해 돌아오던 날, 내 눈앞에 펼쳐진 건 당신과 다른 남자가 우리 침대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조롱이었어. 내가 병상에서 버티던 시간조차 희롱거리로 만든 거라고. 말이 끝나자 집안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적이 깔렸다. 장모는 헛기침을 했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장인은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깊게 몸을 파묻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숨결이 무겁게 깔려 바닥에 가라앉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장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향해 고개를 세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장모님, 그동안 당신이 해온 말과 태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응징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묵묵히 감당했던 모든 모욕과 빚을 이제 법적으로 정리할 뿐입니다. 내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칼끝처럼 예리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서류철 속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봉투가 부드럽게 닿는 소리가 마치 바둑판 위에 돌을 두는 둔탁한 소리처럼 울렸다. 이건 제가 매달 갚아드리던 아파트 대출 상환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서입니다. 원래는 연말에 전액 상환으로 놀라게 해드리려 했지만 오늘부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미리 받는 연말 선물이라 생각하세요. 장모의 손이 덜덜 떨리며 테이블 위 잔을 건드렸다. 와인잔이 부딪히며 작은 파편 같은 소리가 퍼졌다. 장인의 손끝은 식탁을 움켜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은은 결국 자리에서 몸을 떨며 일어섰다. 그녀의 어깨는 불안에 부르르 떨렸고 두 눈은 이미 붉게 충혈돼 있었다. 제발 그만해, 우리 이렇게까지는.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차갑고 단호하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는 법이 정해줄 거다. 더는 내 감정이 아니라 판결과 증거가 모든 걸 말해줄 거다. 그 말과 함께 거실은 완전히 갈라졌다. 장모의 흐느낌, 지은의 울음, 그리고 장인의 고함이 뒤엉켜 집안을 흔들었다. 언니 부부는 말을 잃은 채 얼어붙었고 방 안쪽의 벽시계 소리조차 지나치게 커서 귀를 때렸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으로 향하는 내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도록 기다려온 돌을 마지막 자리에 두고 이제 판에서 물러나는 기분이었다. 문을 열고 나오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거리는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차량의 경저, 사람들의 발걸음, 가로수 위에서 흩날리는 가로등 불빛. 안쪽에서는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바깥은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했다. 뒤에서 울부짖음과 고함이 여전히 들려왔다. 그러나 내 귀에는 그것이 소란이 아니라 오래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처럼 들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란 결코 소란에 관한 게 아니다. 침묵 속에서, 그리고 전략 속에서만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오래 눌러왔던 짐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도 사위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판을 정리하는 자리에 앉은 마지막 사람일 뿐이었다. 지은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첫 번째 균열이 강제 퇴거였다면 그 여파는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퇴거 당일 아파트 복도에는 이웃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비웃었고 또 다른 이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속삭였다. 저 여자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먼. 지은은 문 앞에서 머리를 감싸쥔 채 통곡했지만 그 울음은 더 이상 동정을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그녀의 오만과 허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편 박지훈의 이름은 언론과 인터넷을 도배했다. 기사의 댓글 창에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분노가 가득했다. 교수가 아니라 기만자였네. 이런 사람 밑에서 수업을 들었던 게 수치다. 그의 동료 교수들은 입을 다물었고 제자들은 얼굴조차 들지 못했다. 박지훈의 아내는 결국 법정에 섰고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정을 버리고 선택한 길이
결국 이 꼴이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장송곡처럼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지은은 점점 더 고립됐다. 생활용품점 계산대에 선 그녀를 알아본 손님이 있었다. 어머, 저 사람 예전에 교수 부인이었잖아. 속삭임이 퍼졌고 지은은 얼굴이 굳은 채 바코드를 찍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바코드 리더가 연이어 삑삑 소리를 냈다. 포인트 적립하시겠습니까? 기계적인 멘트 뒤에 그녀의 눈빛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의 절정은 온라인에서 찾아왔다. 지은은 눈물 어린 셀카와 함께 글을 올렸다. 배신, 정서적 조종,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그녀의 마지막 무기는 동정심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 손에는 언제나 영수증이 있었다. 나는 익명의 계정을 하나 만들고 그 게시물 아래 단 한 줄을 달았다. 남편이 입원해 있던 동안 그 침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던 건 아닌가요? 다음 글에는 그 얘기도 적어주시겠습니까? 그 한 문장은 돌을 내려놓는 소리처럼 세상을 흔들었다. 수십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누군가는 글을 공유했다. 몇몇은 분노했고 몇몇은 비웃었다. 충격적이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곧 과거 그녀가 남긴 사진과 여행 기록들이 다시 떠올라 공유되기 시작했다. 박지훈과 찍은 해변, 셀카, 결제 내역 캡처, 호텔 로비 CCTV. 모든 것이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증거망이 되었다. 그날 밤 지은의 휴대폰에는 불이 꺼질 틈이 없었다. 연락을 끊었던 친구들이 다시 찾아와 따졌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너한테 속았다는 게 더 분하다. 지은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장모는 집 안에 틀어박혔고 장인은 지인들의 눈길을 피해 외출조차 하지 못했다. 언니 부부는 연락을 끊었다. 지은은 철저히 고립됐다. 반면 나는 평온했다. 한강변 카페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다. 지은의 이름과 박지훈의 이름이 나란히 실린 기사를 읽으며 나는 단지 숨을 고를 뿐이었다. 그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지만 내 커피잔 속 물결은 고요했다. 그 차이가 곧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바둑을 떠올렸다. 돌 하나가 내려앉으면 주변의 수많은 돌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내 댓글 한 줄이 바로 그런 돌이었다. 작은 수 같았지만 그 수가 사방을 흔들어 결국 판 전체를 무너뜨렸다. 이제 지은의 삶은 더 이상 돌파구가 없었다. 모든 길이 막혔고 어디로 눈을 돌려도 퇴로는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 스스로 선택한 배신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끝낸 거다. 이제 판은 정리됐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희정의 부모와 언니 부부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리라 결심했다. 희정은 내가 흔쾌히 응한 것을 보고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착각한 것이다. 그러나 내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구체적인 그림이 뚜렷이 그려져 있었다. 식사 약속은 토요일 저녁 6시로 정해졌다. 그날까지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거짓말에 귀 기울일 이유는 없었다. 이제 진실을 폭로할 순간만 남아 있었다. 토요일 오후 우리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희정의 부모가 예약해둔 곳은 청담동의 고급 한우집이었다. 거리는 여느 때처럼 북적였지만 내 눈에는 이미 하나의 바둑판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단지 그 판 위에 마지막 돌을 올려놓으러 가고 있을 뿐이었다. 희정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다. 오늘 부모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는 밝게 웃었지만 나는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다.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 정장 주머니 속에는 핸드폰이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희정과 영수가 호텔 자동문 사이로 사라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다.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꺼내 보일 생각이었다. 식당에 도착하니 희정의 부모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다. 이른을 넘겼지만 여전히 단정한 기품을 지닌 어머니, 은퇴 교사답게 묵직한 품위를 풍기는 아버지, 희정의 언니 부부도 함께였다. 자네, 어서 와. 장인어른이 반갑게 맞으며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평소라면 따뜻한 미소를 지었겠지만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우리 사위 덕분에 희정이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늘 고맙네. 장모님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릿하게 저렸다. 곧 이분들이 자신들의 딸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될 텐데. 식사가 시작되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우 요리가 상에 오르고 가족들은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희정은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내 눈앞에는 그녀의 웃음보다 영상 속 그 문이 닫히던 순간이 더 선명하게 겹쳐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웃음을 산산히 깨트릴 것이다. 희정아, 요즘 찬이랑 사이 좋지? 언니가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 희정은 내 팔을 살짝 잡으며 대답했다. 그 손길이 불편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참았다. 찬혁이는 우리 희정을 잘 만났어.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잖아. 장인어른이 잔을 들며 말씀하셨다. 네, 맞습니다. 희정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나는 형식적으로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장모님은 금세 눈치를 채셨다. 사위,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길을 창밖으로 돌렸다. 저녁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마치 바둑판 위에 마지막 수가 서서히 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나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문득 예전이 떠올랐다. 군 제대 후 막 사회에 적응하던 시절, 희정의 미소는 내게 유일한 위로였다. 그녀의 집안은 나를 맞득잖아했지만 나는 꿋꿋이 견디며 그녀 곁을 지켰다. 그 모든 인내와 충성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공허했다. 그 속에서 나는 늘 외로운 병사였고 그녀는 나의 휴식처였다. 그러나 지금 내게는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었다. 이 자리는 오히려 마지막 현장이었다. 내 머릿속에는 강원도 호숫가의 새벽 풍경이 떠올랐다. 물안개 속에서 낚싯줄을 들이우던 고요한 순간, 그곳에서는 한수 두는 바둑판마저 멀게만 느껴졌다. 그 평온함을 되찾기 위해 나는 지금 이 싸움의 마지막 돌을 올리려는 것이다. 나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화면을 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 끝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내가 세운 작은 비영리 단체, 군인 가족을 돕는 손길. 그곳에 흘러들어올 배상금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이 싸움은 나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시작이기도 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